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오랜만에 보게 된 가족과 친척들을 보면 얼굴에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 우리 삶에 있어 가족이라는 게 아주 많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도 피로 맺어져 있진 않지만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오늘은 그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제가 그 가족을 위해 복수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일이죠. 그럼 그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같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던 우리는 각자 서로의 부서에 알고 있는 지인을 이용하여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연인 관계가 되었죠. 그렇게 2년 동안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와중에 홀로 지내시던 아내의 아버님께서 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아버님께서 사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저와 아내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전부터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급히 서둘러야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버님의 사정을 아시게 되고 좀 더 빨리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죠. 양쪽 가족들 모두 한마음으로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던 중에 유독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아내의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아내의 여동생, 저에게 처제가 되는 아이였죠. 아내와 나이차가 많이 났던 처제는 장모님께서 세상을 일찍이 떠나시고 아내를 엄마처럼 의지하고 여기다 보니 제가 자신에게서 언니를 뺏어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처럼 마음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우선 결혼이 급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친해지는 시간을 갖자고 생각하고 결혼 준비에 집중을 하게 되었죠. 이후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가족들과 같이 지내며 행복한 추억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음 편안히 떠나실 수 있게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사위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셨던 아버님께서는 임종 전 저를 부르시곤 아내와 처제를 부탁하셨죠. 특히 장모님을 잃고 많이 힘들어하던 처제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큰 충격에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며 내 자식처럼 보살펴달라고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하셨어요. 전 아버님께서 조금의 불안도 가지지 않으시게 두 손을 꽉 잡고 처제를 내 자식처럼 잘 키우겠다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죠.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던 아버님께서는 제 대답을 들으시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처제는 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안 그래도 저에게 닫혀있던 마음이 더 단단히 닫히게 되었지만 저는 처제를 웃게 만들어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형부가 되어주기 위해 처제 일이라면 회사도 쉬어가며 나서서 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며 처제는 저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처제에게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처제에게 사랑을 쏟아주기 위해 처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를 가지는 걸 미루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처제는 우리들의 딸, 형제, 친구가 되어가며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제에게 사랑을 아무리 많이 쏟는다고 해도 부모님이신 장인 장모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제는 정말 잘 자라주었죠. 성인이 되어 대학 생활을 즐기기에도 바쁠 와중에 처제는 임신한 아내를 보살펴 주었고 딸 유민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까지 돌봐주며 집안 살림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 역시 아내에게 쏟는 관심만큼 처제에게 관심을 쏟으며 우리 가족들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지켜왔죠. 그러던 도중 처제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말까지 잘하던 처제의 남자친구를 아내는 좋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말을 가볍게 한다고 느껴졌죠. 물론 그 자리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 처제가 더 나은 남자를 만났으면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처제의 남자친구를 좋게 보는 아내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하게 되었죠. 우리 민서가 예쁜 건 알았는데 저렇게 잘생긴 남자친구를 사귈 줄은 몰랐네. 그것도 처음 하는 연애인데 남자친구 괜찮더라. 성격도 좋아 보이고 친화력도 좋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만나자마자 말을 그렇게 잘해? 요즘 애들이라고 다 그렇지 않던데. 난 그게 별로던데. 사람이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말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잘 만들어내긴 하는데 화려하기만 하지 별거 없는 얘기고 중간중간 거짓말도 섞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할까, 사기꾼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별로야. 처제가 빨리 헤어졌으면 싶어. 겨우 사귀는 사이인데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 난 둘이 오래 사귀었으면 하는데. 당신 우리 아빠 유언 때문에 책임감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심해. 남자친구인데 무슨 남편감 고르듯이 봐. 그리고 나나 민서가 봤을 땐 좋은 남자같이 보여. 당신 설마 민서 남자친구가 너무 잘나서 질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린애를 질투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찜찜해서 그래. 할 수도 있지. 젊고 잘생겼고 성격 좋고 거기다 부모님이 큰 교회 목사라고 했던가? 그럼 사회적인 평판도 좋을 텐데 정말 다 가졌잖아. 엄친아처럼.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질투 같아. 아니면 우리 아빠 대신해서 장인어른 역할을 하거나.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처제에게 말을 안 했지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을 하고 싶었죠. 저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처제는 남자친구와 만남을 잘 이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처제가 어느 날 저와 아내를 불러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죠. 아직 20대 한창인 처제가 그 누구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허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남자가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자친구라고 하니 더 싫었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결혼에 대한 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다며 처제에게 남자친구와 한참은 더 만나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서도 처제는 포기를 할 줄 모르고 남자친구와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마치 결혼시켜달라며 재촉을 하는 듯한 처제의 모습이 이상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해보라고 하며 안 된다고 못을 박았죠. 그러자 나중에는 처제의 남자친구까지 집으로 찾아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너네 모두 아직 사회 초년생이야. 만나온 기간도 길지 않잖아. 무조건 연애가 길다고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도 그렇고 갖춰진 조건들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니까. 오죽하면 민서, 니네 언니도 안 된다고 말하겠어. 그리고 바울씨가 이럴 때 민서를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지 말고. 바울씨도 이제 막 회사 다니기 시작했는데 결혼하는 게 감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씨 부모님은 허락하실 것 같고요. 두 사람 서로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도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난감하게 만들지 말고 돌아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시고 허락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떻든 믿음이 어떻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저와 민서 꼭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민서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님 대회분들께 결혼을 재촉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도 임신을 핑계로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말을 꺼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임신과 상관없이 저 민서 많이 사랑하고 있고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보시기에는 풋사랑처럼 보이겠지만 저희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고 진지해요. 민서 끝까지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약속 꼭 지킬 테니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제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니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선은 처제 남자친구를 돌려보내고 고민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했으니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고 또 결혼을 시키자니 아직 처제의 남자친구가 너무 못 믿어왔습니다. 결혼을 시켜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더 놓일 수 있을까 싶어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처제의 남자친구가 목회일을 하는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처제 배가 부르기 전에 아이들 결혼식을 빨리 올리자고 말을 했죠. 저희가 너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임신을 한 이야기를 듣고도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에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말을 하고 민서 뱃속에 그 증거인 아이까지 잉태했는데 결혼을 안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 보는 눈이 많아서 웬만하면 민서 배가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애들 걱정 말고도 현실적인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미랄이 넉넉히 있어 아이들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아이들이 자립을 할 때까지는 지원을 이어갈 생각이고요. 사돈 되시는 분들께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처제의 남자친구도 계속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물론 처제가 임신을 안 했다면 제 대답은 달라졌겠지만 그때 당시는 저도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식을 준비를 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처제를 제 딸처럼 키워왔던 만큼 처제의 혼수 역시 가장 좋은 것들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살림을 장만할 때보다 더 심사숙고하고 돈을 아끼지 않으며 가장 좋은 것들로 해주려고 했죠. 더군다나 처제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을 덜 쓰고 힘들지 않게 살림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제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제 마음에는 썩 들지 않았던 동서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며 한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동서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변하자 처제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처제의 웃는 모습 보며 지금 웃는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모두가 행복해하는 시간이 흘러갔고 처제의 배가 부르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곁에 있던 처제가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니 집이 텅 빈 것만 같았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딸 유민이까지 처제가 없는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중 제가 제일 처제를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딸 시집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이러할지 모르겠는데 뭐든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어서 연락이 뜨문뜨문한 건지
아니면 혼자서 하게 된 살림이 버거웠지만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어 연락이 없는 건지 걱정이 되기만 했죠. 그래서 퇴근길 우연히 마주친 척을 하려고 처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맴돈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막상 처제 집 근처까지 찾아가긴 했지만 처제와 동서가 살고 있는 집까지는 갈 수는 없었어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집에 간다는 게 민폐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근처에서 돌기만 했을 뿐 항상 처제를 만나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죠. 그러다 동서의 수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한 차량에서 내리는데 내리기 전 열려있던 창문으로 여자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보자마자 외도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동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성 간에 아무런 감정 없는 친구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이는 아닐까 상상도 해봤죠.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지만요. 감정이 없는 친구 사이라면 애초에 입술을 닫고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처제 일이었기 때문에 동서가 바람을 핀다는 걸 알면서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처제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선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동서의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최악인 상황까지 알게 되었죠. 동서가 같이 차를 타고 있었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게 맞았고 그것도 모자라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자 그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변명을 하려고 하는 동서 그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게 되었죠. 형님, 여기는 어쩐 일로?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표정인데 옆에 있는 이 친구, 제 절친한 친구, 아니 사촌 동생입니다. 최근에 자취를 하게 되어서요. 이 새끼가 끝까지 나한테 우리 처제를 평생 사랑해주겠다고 해놓고 거기다 처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그 뒤로는 일방적인 폭행만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게 된 저를 말릴 수 없었던 동서의 상간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저와 동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가게 되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내와 처제가 파출소로 오게 되었고 동서가 외도를 하고 상대방과 살림까지 차렸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 순간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더라면 처제가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충격적인 사실을 듣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결국에는 밝혀져야 하는 사실이었지만 처제가 이렇게 무방비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할 수는 없었는데 결국 저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 같았죠.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 때 충격을 받았던 처제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었죠. 곧바로 경찰차에 태워져 병원을 가게 되었지만 끝내 처제는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내에게 듣게 되자 좀 더 냉철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미웠고 처제를 두고 바람을 핀 그놈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제가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난 이후 그놈은 더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처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저에게 찾아오기까지 했죠. 그러며 처제가 합의 이혼을 해주는데 설득을 시켜준다면 얼마 전 있었던 폭행죄에 대해 합의를 해주겠다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 전과 남아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랑 민서 이렇게 된 거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든 이혼인데 그냥 조용히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쓰레기 같은 놈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더 처맞기 싫으면 입 닫고 내 앞에서 꺼져. 난 우리 처제가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지금 내가 널 반죽에 놓지 않는 것도 처제 때문인 줄 알아라. 마음 같아서는 갈아 마셔버리고 싶으니까.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그놈의 부모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이혼을 해달라고 했죠. 아무래도 자신들이 하는 교회 일에 문제가 될까 싶어 일을 조용히 끝내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자네 마음은 나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 결혼 전부터 자네가 민서 아버지 노릇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데 누굴 탓하겠어.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결혼을 한 거고 일은 벌써 벌어졌는데.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아이들인데 과거 일은 잊고 하루빨리 새 출발을 해야지. 여기 내가 섭섭치 않게 넣어놨네. 이 돈이면 민서가 무엇을 원하든 새 출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 돈 받고 애들이 조용히 자기 갈 길 갈 수 있게 돕자고. 자식 잘못 먼저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게 부모가 해야 할 행동 아닙니까? 당신들이 처제 병문안을 왔어? 아니면 위로하는 전화라도 했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일 커질 것 같으니까 찾아와서는 뭐? 돈을 주겠다고? 새 출발을 하라고? 우리 처제 결혼한 지 한 달 조금 넘어서 남편이 바람 폈다는 걸 알았어. 거기다 그 충격에 뱃속 아이까지 잃게 되었다고. 이런 상황에 당신들이 먼저 해야 하는 건 무릎 꿇고 자식 새끼 잘못 키웠다고 비는 거잖아. 근데 돈을 내밀어? 솔직히 그게 우리 아들 잘못인가? 뱃속 아이 관리 못해서 이 꼴이 된 건 자네 처제 탓이지. 그러게 자네는 왜 우리 아들 뒤를 밟아? 자네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구만. 일 크게 만들어봤자 자네 처제 손해야. 생각해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바람핀 놈에게 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워지는 건 이혼 당하고 유산한 여자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 때부터 지금까지 그건 똑같다고. 우리 아들은 손가락질 받다가 이 일이 잊혀지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나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지만 자네 처제는 결국 혼자 상처받고 힘들어하다 남자를 못 믿고 쓸쓸하게 살아가겠지. 그때 되어서는 돈 걱정도 될 테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돈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내 제안은 자네가 받아들일 때까지 유효하니 잘 생각해보게.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하지만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한 아들을 비호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교회 목사라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마다 처제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저들에게 벌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며 가슴 아파하고 있었죠. 그럴 때면 아내와 처제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이죠. 또 처제는 그놈의 부모들이 제안한 큰 돈을 받고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형부, 그냥 그 돈 받고 합의 이혼해요. 소송하면 뭐해요? 저 사람들 죗값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부 저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주셔서 들어간 돈도 많잖아요. 거기다 폭행죄에 대한 합의도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면 된 거죠. 전 우리 가족들만 있으면 돼요. 합의 이혼이든 이혼 소송이든 그 사람과 헤어지기만 하면 되고요. 우리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나 때문에 벌어졌는데 나 만족하자고 다른 가족들 힘들게 할 수는 없죠. 그 돈 받고 제가 합의 이혼하는 걸로 할게요.
처제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제는 그 일을 자신 때문에 벌어진 탓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제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조용히 이혼 합의를 해주었죠. 또 불륜을 눈감아주고 앞으로 합의된 상황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한 채로 말이에요. 처제가 그놈과 이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 가족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제에게 벌어졌던 일을 가족들 각자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이죠. 저는 처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제와 아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께 죄송해했고, 아내는 자신이 동생을 좀 더 세심히 돌보지 못한 것과 처제의 결혼을 반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처제는 이 상황의 모든 원인인 김바울 그놈을 만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기댈 곳이라고는 서로뿐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기분이 우울해질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위로를 해주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되었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 처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회복되어가는 처제를 보자 저와 아내 역시 마음이 가벼워지며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어둡게 드리워진 날들이 조금씩 거치며 이제 맑고 밝은 날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일이 생기게 되며 다시 가족들 얼굴에 그늘이 지게 되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때 회사에서 청첩장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 직장 후배에게 말이죠. 회사 사람들 모두 분위기를 띄우며 직장 동료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었고, 저 또한 후배에게 덕담을 하며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후배가 건네준 청첩장을 열어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시선이 청첩장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름, 평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적혀져 있었어요. 처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인간, 처제의 전남편의 이름인 김바울이 적혀져 있었죠. 동명이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이름 위에 있는 부모의 이름 역시 그날의 일 이후 잊을 수 없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직장 후배가 결혼을 하게 된 상대가 처제의 전남편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상간녀와 살림을 차려 처제와 이혼을 하게 된 지가 겨우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후배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는 과연 이 인간의 과거를 모두 알고 결혼하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연애사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말을 하며 후배에게 남자와 만나게 된 과정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은혜 씨는 남자친구를 언제 사귄 거야? 나는 은혜 씨한테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네. 아, 딱 1년 정도 됐어요. 남자친구가 워낙 바빠서 평일에는 연락하기도 힘들고 거의 주말에만 봤거든요. 주말에도 남자친구가 시부모님 도와야 해서 바빴던 건 똑같았지만요. 저희 시부모님들께서 목회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귄 건 1년이라고 해도 많이는 못 만났겠네. 그런데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믿음이 생겼어? 예비 신랑 되는 분이 엄청 믿음직한 스타일인가 보다. 네, 엄청 믿음직스러워요. 아무래도 목회를 하시는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말 하나 단어 하나 진심이 담겨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또 워낙 저한테도 잘하고요. 그래도 결혼은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빨리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거기다 시부모님께서 남자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셨거든요. 이런 시부모님들 밑에서 이런 남자와 함께 살면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직장 후배의 연애사 모두를 그 자리에서 들어볼 순 없었지만 조금 듣게 된 내용만 들어봐도
우리 처제에게 있었던 일들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후배가 그놈과 1년 전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1년 전이라면 처제가 그놈과 이혼을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였죠. 그때 당시 처제와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으니 그놈은 처제와 결혼 생활을 할 당시 만나고 있었던 상간녀, 그리고 저의 직장 후배까지 총 3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만나야 만족을 하는 건지 정말 여자의 미친놈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자기 아들 장단에 맞춰 행동하는 부모 2사람 역시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죠. 직장 후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할지가 고민이었죠. 이제 겨우 그놈과 있었던 일에서 벗어난 처제를 내세워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 말만 믿고 후배가 그놈과 파혼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죠. 우선 후배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청첩장을 숨기기로 했죠. 후배에게서 받은 청첩장은 회사 책상 서랍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전 하루 종일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처제 몰래 과거 그놈이 벌였던 행동의 증거들이 무엇이 남아있나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다행히 아내가 모임이 있어 밖을 나갔고 처제가 제 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줘서 자료를 뒤적거리는데 한결 편하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찾아낸 자료를 보며 후배가 더 정확한 증거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인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던 아내가 일찍이 집으로 들어왔죠. 황급히 자료들을 숨기고 있었는데 아내가 손을 씻지도 않은 채로 안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죠.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내의 손에 제가 후배에게 받았던 청첩장과 같은 청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그 청첩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 난 분명히 회사 서랍에 두고 왔는데. 이 미친 새끼가 이런 짓 하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가장 먼저 말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은혜, 신입 때 우리 부서에서 일했던 애야. 연차는 좀 차이가 나지만 나랑은 사수 부사수 관계여서 친하게 지냈다고. 오늘도 은혜 결혼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보러 갔는데 나한테 이걸 주더라. 그러면서 당신한테는 이미 줬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 청첩장 받고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은혜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이 미친 새끼 그냥 둘 거야? 은혜도 피해자로 만들 거냐고. 나도 지금 그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었어. 은혜씨, 그놈과 결혼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처제 이제 겨우 좋아지고 있어. 이번 일 알게 되면 또 상처받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처제가 모르게 행동해야 돼. 은혜씨가 우리가 가진 증거로도 못 믿겠다고 처제에게 확인을 하려고 한다거나 파혼당한 그놈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고. 우선 흥문 가라앉히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 좀 해보자.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더는 혼자 고민해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서 생각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안도감이 들어서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던 걸까요? 저와 아내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있었던 증거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처제가 보아서는 안 되는 그 청첩장 관리를 소홀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다음날 처제가 청첩장을 보게 되면서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안방 화장실을 쓰려다 청첩장을 보게 된 처제는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와 아내도 알게 되었고 우리들의 안일함을 후회하며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 처제를 위로해주게 되었죠. 우는 처제를 달래주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말해주었고 처제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혼을 망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처제가 전에는 꺼내지 않던 말을 했죠. 당시 그놈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하는 말 같았어요. 형부, 나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해주신 거 아는데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디서든 잘 살고 있다는 말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형부 제발 저놈 인생 망쳐주세요. 처제가 뱃속의 아이를 잃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그놈에 대한 원망을 저희에게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탓하고 있었죠. 그러던 처제가 녀석을 망가뜨려 달라고 하니 놀랍기도 했고 처제의 마음속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 못다 했었던 과거의 제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녀석에게 복수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처제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복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처제를 비롯해 다른 피해자들이 받게 된 상처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죠. 사적으로 심판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거를 있는 대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들로만은 부족하여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에게 먼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제에게 상처를 줬던 것과 동시에 현재는 은혜 씨에게 밀려 그놈에게 상처를 받게 된 여자, 바로 처제와 그놈이 결혼을 했을 당시 그놈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상간녀였죠. 우리가 자신을 찾아오자 여자는 당연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우리 역시 처제에게 상처를 줬던 여자와 상대를 하기 싫었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가며 도움을 요청했죠. 이제 와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나 그 사람이랑 한참 전에 끝났어요. 근데 왜 나를 찾아오냐고요? 그놈과 헤어졌다는 거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찾아왔고요.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죠? 헤어져 달라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길게 만나려고 한 사이는 아니라서? 아니면 그놈이 이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는 이 관계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혹시 그쪽은 저희 처제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놈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냐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똑같은 일 당했으면 비웃기라도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쪽 도움이 필요하고 그쪽도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그놈에게 복수하자고 찾아온 거예요. 피해가 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놈이 당신한테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증거를 줘도 좋고 증언을 녹화해준다면 더 고맙고요. 김바울 그놈 곧 결혼해요. 저희 회사 후배와 말이죠. 후배 말로는 1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니까. 우리 처제와 이혼을 하려던 시기. 그러니까 그쪽과 살림 차리고 살 때 그때 다른 여자를 한 명 더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이란 걸 확인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그 새끼 우리나라에서 발 못 붙이게 만들려고 하니 제발 도움 좀 줘요. 누군가는 나서야 피해자가 덜 생겨요. 우리들과 대화를 하게 된 여자는 이번 복수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여자는 자신이 우리 처제와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다만 자신 역시 우리 처제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거기다 처제와 반대로 그놈 쪽에서 먼저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사이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면 역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자가 상간녀라는 걸 알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그놈과 있었던 일을 잊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항상 남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기로 한 거죠. 우리는 여자에게 그놈과 만남을 가지며 있었던 내용들과 헤어진 이후 그놈과 그놈의 부모가 있었던 협박들에 대한 증언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자료도 건네받을 수 있었죠. 그놈의 부모가 여자를 찾아와 나눈 내용을 녹음했었던 파일을 받게 된 겁니다. 이후 그놈의 대학교 시절과 학창 시절, 그리고 다니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까지 조사해 녀석의 과거를 파고 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증언과 증거를 받아냈어요. 그렇게 녀석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모아온 증언과 증거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후배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되었죠. 후배 역시 우리 말을 듣고 바로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 펼쳐지는 증거들을 보고 자신이 쓰레기에게 속아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후배는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후배와 파혼을 하게 된 원인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놈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파혼을 하게 된 원인을 우리 탓을 하며 화를 내던 그 가족들은 과거에 썼던 약속 위반이라며 저희에게 돈을 토해내라고 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당한 줄 알아? 멀쩡히 새 출발하는 애들 앞길을 당신들이 막았다고. 과거일 덮어두기로 해놓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않았나? 우리 아들이 그 일로 힘들어했었다고. 사람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래도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더 컸겠지 싶어서 우리가 반성의 의미로 돈까지 주고 합의를 했잖아. 그런데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입을 싹 닦아. 당신들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그때 받았던 돈 돌려주게. 그걸 반성이라고 표현합니까? 반성한 사람이 상간녀 말고도 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가 1년도 안 지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우리 처제가 이번 일에 뭘 했다고 약속을 위반했다고 합니까? 우리 처제가 저 새끼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밝혔어요? 저랑 아내가 아는 후배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옆에서 보고 들은 걸 말해준 겁니다. 경찰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처제가 그 후배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 약속 당신 아들과 우리 처제 둘이서 한 약속이지 난 그 약속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난 아무것도 받은 적도 없고요. 뭐? 이 사기꾼 놈들?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남의 인생 망치고 돈이나 뜯어?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둘 것 같아?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있는 줄은 알고 있어? 겨우 그 정도 협박하려고 찾아온 겁니까? 누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당신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알아? 알고도 당신 편 들어준다고 해? 내가 겨우 당신 아들 파혼시킨 일 가지고 벌써부터 인맥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앞으로 더 힘든 일을 겪게 될 텐데. 그때 못다한 복수 이제 시작이야. 내 딸 같은 처제 건든 네 아들, 그리고 그것도 새끼라고 품고 있는 당신들한테 상상도 못할 복수 준비해놨으니 기대해. 제가 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당황을 하거나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니까짓게 자신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해도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죠. 거만한 표정을 보게 되니 앞으로 남은 복수가 더 기다려졌습니다. 제 복수가 끝나고 난 뒤
일그러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루라도 더 빨리 실행으로 옮기고 싶었죠. 그렇게 그놈의 가족들과 상대를 하고 난 이후에 주말이었습니다. 전 가방을 메고 녀석의 부모가 하고 있다는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그놈의 아버지를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수장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자식 새끼 또한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증명하기 위해 가방 속에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들과 증언들이 한가득 있었죠. 가방에 있던 자료들 모두 그놈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져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회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앉아있던 자리를 빠져나와 사전에 파악해두었던 방송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는 거짓말을 하고 방송실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잠근 뒤 안에 있던 캐비넷과 서랍, 책상 등을 이용해 출입문을 봉쇄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놈의 아버지, 목사놈이 설교를 하려는 순간 가지고 있던 USB를 이용하여 화면을 송출했죠. 화면에서는 저희 처제를 시작으로 목사놈 아들이 만나왔던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목사 바로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 화면과 양쪽에 있는 TV에서 목사의 아들을 지목하며 여성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는 방송이 나오니 교회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목사는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신의 바로 앞에 마이크가 있고 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까먹었는지 욕설을 하며 방송을 막으라고 난리였죠.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뭐해? 당장 저 방송 꺼버려! 빨리 방송실로 가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목사의 말을 듣고 교인들이 방송실로 찾아와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철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가구들까지 쌓아 올려놨으니까 말이죠. 계속 틀어져 있는 화면으로 인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목사 아들의 문제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밖을 내려다보니 다들 입에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소리를 겨우 손으로 막아가며 방송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죠. 그러다 스크린 화면과 TV 전원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방송실을 들어올 수 없으니 화면 자체를 꺼버린 거죠. 목사는 놀란 교인들을 진정시키며 다시 사람들을 꿰어내려고 했어요. 다들 놀라셨을 텐데 진정들 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 나온 화면들 전부 거짓부렁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간악한 사탄들의 노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한 뱀처럼,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에 들게 한 것처럼 마귀들이 속삭이겠지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전국 바로 앞까지 와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는 자신이 시기와 질투를 당해 모함을 받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고 지옥을 언급하며 자신의 말을 믿도록 겁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여와서 그런지 대응을 잘하고 있죠. 하지만 저에게 남아있는 증거들은 많았습니다. 녹음기에 있던 다른 여성들의 증언들 또한 틀게 되었죠. 그 안에는 앞서 방송에 나왔던 처제와 상간녀, 그리고 직장 후배 외에 다른 여성들도 있었어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들은 아니었지만 다들 그놈과 연애를 하며 상처를 받았었던 여성들이었죠. 양다리는 기본이었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귀던 여성에게 아이가 생겼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던 그놈의 행동들을 증언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동영상 촬영은 힘들다고 했지만 다들
증언은 녹음해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성들 또한 앞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고 그놈의 부모들이 합의 또는 설득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 내용들이 모두 그 녹음기 안에 정리되어 있었고 마이크를 타고 교회 안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녹음기에 있던 모든 내용이 끝나가게 되었을 때 결국 방송실 문이 열리게 되었고 저는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에게 잡혀 방송실에서 끌려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잡혀있게 되었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목사는 제 인생을 끝내버리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너 이 새끼 감히 내 교회에서 이런 짓을 벌여? 내가 말했지.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경찰서에 가서도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나 보자. 절대 용서 못한다. 당신과 당신 아들이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날 죽이겠다고 날뛰면 날뛸수록 당신들만 불리해질 거야. 나도 쉽게 멈출 생각 없거든. 인맥?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돌아서게 될걸? 어느 미친놈들이 자기들이 힘들게 쌓아온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길 바라겠어? 당신이랑 엮이는 순간 이 사실들 때문에 무너지게 될 텐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내 입장에서는 아까 틀게 된 동영상 녹음에서 그 사람들 내용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협박을 하기 전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 교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먼저 확인해봐. 나한테 이러고 있을 시간에 한 명이라도 빨리 속여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 내가 무슨 처벌을 받든 상관없이 나 다음에 이와 같은 행동할 가족들도 있고 아까 증언해둔 사람들 중에서도 나서서 당신과 당신 아들 물어때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는 부들부들거리기만 할 뿐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도착을 했고 저는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죠. 교회 측에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으로 저를 고소했고 결국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라고 해도 벌금형에서 끝나게 되었지만요. 겨우 그 정도 처벌을 받고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동으로 하기 전에 아내와 처제가 번갈아가며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피해 여성들 역시 교회와 그놈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는 행동을 하자 목사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목사는 자신이 일궈놓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붙들려 쫓겨나게 되었고 교단에서는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제명을 시켰다고 해요. 거기다 저희 가족들과 피해 여성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추악한 사실을 밝히니 이사도 가야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의 허물을 다 처리해주던 두 사람이 결국 자기 아들과 연을 끊고 더는 상관없는 내놓은 자식이라고 말까지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켜보니 정말로 아들과 연을 끊은 모습이고요. 또 그놈 역시 이번 일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서 휴직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권고사직을 당하기 전 이뤄지는 행정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놈 또한 자신이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아서 새로 취업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놈이 어느 곳을 가든 우리는 쫓아다닐 겁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할 때까지 말이죠. 앞으로는 이 이야기의 가해자인 김바울과 그의 부모들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끝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